제 이름은 김태산입니다. 67세, 평생을 건설업에 몸담으며 맨손으로 일궈낸 재산이 수백억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름도 모르는 외딴 섬에서 혼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세 자식이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간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봄 제가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방금 전 약속도 까먹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죠.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제 기억력이 나빠진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장남 민석이는 그날 밤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러면 사업 관리가 안 되잖아. 누군가는 법정 대리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장녀 소영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혼자 두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막내 준호까지 거들었죠. 법적으로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잠깐 어디 좋은 데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소영이가 제안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완전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같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고마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 달 정도 푹 쉬다 오세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작은 어선을 타고 1시간을 더 가서 도착한 곳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완전한 무인도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물었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정말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거예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음식이랑 생필품은 충분히 가져다 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 와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배는 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힐링이 아니라 육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를 짐짝처럼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부정해라는 이름의 끈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남겨놓은 물과 라면은 사흘 만에 바닥났고 저는 빗물을 받아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고 날것의 조개와 물고기로 연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양복만 입고 살던 노인이 이제는 해져진 옷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야인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식품,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저를 단련시킨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섬 반대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두막 앞에서 물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사람 사는 줄 몰랐는데. 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조난당하셨나요?
그가 다가와 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많이 힘드셨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그의 이름은 박정수, 20년 전부터 이 섬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부였는데 아내가 죽고 나서 세상이 다 의미 없어져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박 선생은 저에게 따뜻한 밥과 생선구이를 주었습니다. 석 달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선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치매 진단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에게 속아 이곳에 버려진 일까지. 세상에, 박 선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그날부터 저는 박 선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섬에서 생존하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 나물 캐는 법, 날씨 보는 법까지. 도시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박 선생이 육지에서 가져온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필품을 가지러 육지에 나가는 것이었죠. 그 신문 경제면에 제 이름이 박혔습니다. 태산건설 김태산 회장 실종, 아들 민석 씨가 임시 대표 선임.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종이라니요. 분명히 자신들이 저를 여기 데려다 놓고는 실종 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 선생, 제가 좀 부탁이 있어요. 다음에 나가실 때 제 회사 소식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2년이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가 정식으로 회장이 되었고 소영이와 준호는 각각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법원에 실종 선고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화나지 않아요?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저라면 당장 나가서 다 뒤집어 놓겠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나죠. 하지만 지금 나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뿐이에요. 치매 걸린 늙은이가 정신 나가서 헛소리 한다고 할 테니까. 3년째부터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모두 아이들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고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회사는 완전히 그들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나눠 가졌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돌아가서 제 재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됐으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겠어요. 5년이나요? 왜 그렇게 오래? 증거를 모아야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나 하세요? 박 선생은 제 말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아저씨 보니까 장사꾼 맞네요. 치밀하고 참을성도 있고. 4년째부터 박 선생은 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육지에 나갈 때마다 제 아이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고 심지어는 탐정까지 고용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제가 박 선생에게 숨겨둔 비상금으로 충당했죠. 5년째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고 저는 그들의 모든 약점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5년간 섬에서의 생활로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제가 박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가르쳐 줄 시간이 왔어요.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여기서 사시면서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버려진 불쌍한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무섭기까지 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분노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 자식들이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을 통해 육지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철저히 죽은 사람으로 행동했습니다. 박 선생이 고용한 탐정 정영사는 퇴직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따님 소영 씨가 요즘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수억을 날렸어요. 막내 준호 씨는 로펌에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요. 장남 민석 씨는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나씩 들려오는 소식들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아서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영사님, 이 변호사라고 아세요? 아, 형사 시절에 많이 봤죠. 이혼 전문인데 정말 무섭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만나고 싶다고. 이 변호사와의 첫 만남은 섬에서 30분 거리의 작은 포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김태산 회장이라면 증명해 보세요. 저는 그에게 회사 설립 당시의 일화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는 제 개인사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5년 동안 여기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식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환수는 물론이고 유기죄와 사기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실종 신고를 허위로 낸 부분은 결정적이네요.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자녀들의 범죄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장님, 내년 봄에 태산건설 창립 3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죠? 언론도 많이 모이고 자녀분들이 가장 의기양양해 있을 때니까요. 그때 회장님이 나타나시면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정영사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민석 씨가 요즘 자꾸 이상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명의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영 씨는 도박빚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준호 씨는 아예 로펌에서 잘릴 위기예요.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저들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선생, 제가 좀 이상해졌나요? 어느 날 저녁 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걱정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박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사람이에요.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면 마음이 변하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지금까지 참으신 게 대단해요. 겨울이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섬에서 5년간 자란 수염을 깎고 박 선생이 가져온 양복으로 갈아입으니 예전의 김태산 회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강해진 김태산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부활을 준비해야겠네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죽음과 부활 같은 일이었습니다. 5년 전 이 섬에 버려진 김태산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김태산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김태산이. 박 선생과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려? 저도 아저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는걸요.
그런데 정말 나가실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다음 날 새벽 5년 만에 섬을 떠나는 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버린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귀환이라는 것을요. 태산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저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뭉치, 정 형사가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제가 5년간 써온 일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 텐데.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어요. 시작합시다.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5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세 자식이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대표이사 김민석입니다. 저희 아버지 김태산 창업주께서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장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미리 준비해둔 신분증과 출입증을 보여주자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김태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저희 형제가 힘을 합쳐 민석이의 말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저는 단상 옆 대기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저를 알아본 사람은 30년간 저와 함께 일한 전무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혔고 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단상 위에 민석이도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소영이와 준호도 저를 보더니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500명의 하객들이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제 발걸음 소리만이 웅장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창업주 김태산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퍼지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제가 죽었다고 알고 계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인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민석이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너희가 나를 무인도에 버리고 간 나를 기억하느냐? 홀 전체가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무인도? 버렸다고? 치매에 걸렸다며 걱정하는 척하더니 결국은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나를 그 섬에 버리고 실종 신고까지 내서 내 모든 재산을 가로챈 것이지? 이제 소영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다. 너희가 내 명의로 만든 허위 진단서, 나를 버린 후 한 번도 찾지 않은 기록,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까지. 준호가 다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왜? 부끄럽냐? 저는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죠.
이들이 어떤 자식들인지 저는 마이크를 들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변해버린 자식들의 태도, 힐링 여행이라는 거짓말로 저를 속인 일, 무인도에 버리고 실종 신고를 낸 것, 5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은 것,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챈 것까지. 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언론사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 형사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은 후 이들이 한 일들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민석이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부동산 투기 실패, 소영이의 도박 중독과 불법 대부업체 이용, 준호의 고객 예치금, 무단 사용과 로펌에서의 해고 위기.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들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빼앗은 대가가 이것입니다. 이제 홀에 있던 사람들이 제 자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닌 경멸의 시선이었죠.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치매 진단을. 치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간 무인도에서 쓴 일기입니다. 매일매일 이들의 배신을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김태산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내일부터 유기죄, 사기죄, 횡령죄로 고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홀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내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제 자식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혈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주년 기념식은 끝났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30주년 기념식 다음 날부터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재벌 3세들의 충격적인 부모 유기 사건, 무인도에서 5년간 생존한 건설업계 거물, 현대판 고려장의 실체,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민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고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 준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민석이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형사가 수집한 자료들은 결정적이었죠. 김민석, 김소영, 김준호 씨, 유기죄와 사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뉴스에서 제 자식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가져온 추가 자료를 보고는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회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들이 회장님을 섬에 버린 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병객들이 찾아오면 면회를 거부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신다며 찾아뵈러 오지 말라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름으로 편지까지 보내서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는 것을요. 법정에 선 첫날, 검사는 이들의 죄상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아버지를 기망하여 무인도에 유기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유기죄, 사기죄,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제 자식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는 머리가 반 이상 빠져 있었고 소영이는 극도로 야위어 있었으며 준호는 계속 손발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직접 증언대에 선 날이었습니다. 피해자 김태산입니다. 제가 입을 열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5년 전 제 자식들이 저를 속여 무인도에 버렸을 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힐링 여행이라고 속이고 섬에 도착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어떻게 생존하셨습니까?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빗물과 조개로 연명했습니다. 다행히 섬 반대편에 살던 박정수 씨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매 진단은 초기 단계였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5년간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배신과 고통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 유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 피고인 김소영, 유기죄 및 도박 관련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준호, 유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그들이 제 재산으로 산 부동산까지 모두 환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재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소영이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준호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박 선생을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 선생은 서울 생활이 낯설어 했지만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저씨, 복수를 다 마치셨는데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시원합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뭔가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혈연으로 연결된 자식들보다 선생님같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자식들은 몇 번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이 변호사, 정 형사, 그리고 섬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나를 그 섬에 버릴 때는 생각 안 했지? 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을 때는 생각 안 했고? 아버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저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섬을 찾아가 박 선생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저씨, 후회되지 않아요? 뭐가요? 자식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 말이에요.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혈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완벽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69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안 되세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는 진짜 자식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선생은 제 친형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고 있고, 이 변호사는 제 큰아들처럼 든든하며, 정 형사는 제 둘째 아들처럼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무엇보다 박 선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저씨, 그때 섬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말 죽었겠죠.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박 선생은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아저씨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는걸요. 저희는 지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 선생은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답답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도시도 나름 살만하네요. 특히 아저씨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함께 그 섬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5년간 저를 키워준 그 섬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의 땅이 아니라 재생의 땅이 되었죠. 여기서 5년 산 게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박 선생이 놀라며 말합니다. 정말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이 많아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섬의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제 자식들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들에 대한 미움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죠. 회장님, 왜 하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요즘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치매나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차갑게 외면당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새봄 요양원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봄은 온다는 의미로 지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저는 그분께 답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제 자식들 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석이는 출소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소영이는 의료보조원으로 일하며, 준호는 학원 강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남이 된 것뿐입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요양원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 선생께 드릴 감사 편지, 이 변호사께 드릴 고마움의 편지, 정 형사께 드릴 우정의 편지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인생입니다. 67세에 시작된 저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박 선생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70을 앞둔 나이에도 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 우리 진짜 좋은 시절 보내고 있죠? 그럼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혈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